네, 23번째 챕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하지 못했던 구조체와 관련된 얘기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구조체의 정의와 타입데프 선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타입데프 선언이 무엇인지를 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구조체를 갖다가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타입데프 선언은 이러한 형태를 띱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자, 타입데프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오른쪽에 등장하는 이 int라는 이름의 자료형에다가 내가 int라는, 자, 제가 사실 이것도 int라고 읽어야 되죠. 근데 이제 대문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끊어서 int라고 읽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int라는 이름을 부여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int에다가 int라는 이름을 부여하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타입데프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일반화해서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타입데프 A, B 보통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세미콜론 찍어줘야 되고요. 그러면 A에다가 나는 B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A라는 int라는 이름에다가 이 자료형의 이름이죠. int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int 선언을 대신해서 나는 int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타입데프라고 되어 있죠. 타입을 정의한다. 즉 int라는 이름의 타입을 갖다 하나 더 정의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입 데피니션의 어떤 그 줄임말로서 타입데프 선언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int를 갖다가 이제 이 int가 대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타입데프 선언을 하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int를 대신해서 int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선언 이후에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입데프 선언이 등장한 다음에 이제 int가 하나의 별도의 자료형의 이름이 된 거예요. 물론 얘가 의미하는 것은 int이죠. 자, 따라서 int num이라고 쓰면은 이것은 무엇과 동일하냐면은 int num이라는 변수의 선언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즉 이렇게 일단은 타입데프 선언이 등장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언을 하셔도 되고요. 변수 num을 이렇게 선언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int를 쓸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int형 포인터 선언할 때 이렇게 쓰죠. int 포인터 ptr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때의 일부인 이 int를 갖다가 int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int 선언이 등장해야 되는 모든 위치에 이것을 대신해서 int를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타입데프 선언이에요. 자, 그리고 예제를 통해서 이제 타입데프 선언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기본적인 틀은 이것과 이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타입데프 int int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타입데프 한 칸 띄고 int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그 포인터 관련된 선언 또 한 칸 띄고 ptr 언더바 int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조금 더 복잡한 구조로 보입니다. 자, 또 아래에서 보면 타입데프 한 칸 띄고 unsigned 한 칸 띄고 int 한 칸 띄고 uint 즉 이런 형태로도 선언이 될 수가 있어요. 타입 def 한 칸 띄고 a 한 칸 띄고 b 한 칸 띄고 c 뭐 하나 더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a, b, c도 한 칸 띄고 d까지 써보죠. 자,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기준은 맨 마지막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와 B와 C가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D가 별도가 되는 거죠. 즉 맨 끝에 것만 별도로 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읽으세요. A, B, C라는 선언을 대신해서 D라고 선언할 수 있다. 즉 A, B, C를 대신해서 D라는 이름이 올 수 있다. D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읽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거 맨 끝에 것만 뜯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int형 포인터 선언을 해야 되는 위치에 int 에스크리터를 대신해서 ptr 언더바 int를 쓸 수 있도록 타입데프 선언이 정의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자, 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맨 끝에 거 uint예요. uint입니다. 자, uint를 unsigned int를 대신해서 선언할 수 있도록 타입데프 선언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또 밑에 것도 마저 읽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unsigned int escalator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ptr 언더바 uint예요. 즉 ptr 언더바 uint는 이 선언 이후로부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되냐면 unsigned int escalator 포인터 이것을 대신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선언이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타입def 선언이 되고 나면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int를 대신해서 이것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int 포인터를 대신해서 ptr 언더바 int를 쓸 수가 있고요. 자, 맨 마지막 것만 하나 더 보도록 하죠. unsigned 캐릭터 포인터를 대신해서 ptr 언더바 u 캐릭터라고 쓸 수 있도록 새로 이름이 부여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이 부여됐다, 뭐 int에다가 int란 이름이 부여됐다라고도 우리가 읽지만 int라는 새로운 자료형이 하나 더 만들어졌다라고 사실은 그렇게 표현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int라는 새로운 자료형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물어보면 그것은 int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uint라는 이름의 자료형이 만들어졌다.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unsigned int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 보면은 실제로 타입def 선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타입def 선언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변수를 선언하는 그러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요거까지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코드를 뭐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타입def 선언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구조체에다가 적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조체 변수를 편안하게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int형 변수 선언을 할 때는 자료형의 이름 int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 num을 쓰죠. 우리가 앞에서 포인트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포인트가 구조체 자료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를 선언할 때 포인트 POS라고 써줘야 되는데 포인트라는 이름이 구조체의 이름이기 때문에 구조체의 이름인 경우에 한해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struct라는 선언을 넣어줘야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놓고 보면은요, 사실 자료형의 이름 변수 이게 제일 깔끔해요. 포인트라는 자료형의 이름 그 다음에 변수 선언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굳이 struct라는 키워드 붙여주는 거 영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타입def 선언을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 타입def 선언을 하냐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타입def 제가 일단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입def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쓰냐면은 struct 포인트 그 다음에 이 포인트의 p는 소문자잖아요. 이걸 대문자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p o i n t 포인트. 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해석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대문자 p로 시작하는 이 포인트는 struct 포인트를 의미한다. 즉, struct 포인트에다가 이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준 것이죠. 뭐 제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름을 붙여줬다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만드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훨씬 더 저는 좀 부드러워 보입니다. 포인트에다가 struct 포인트라는 포인트가 의미하는 바는 struct 포인트다. 이게 훨씬 더 부드럽죠. 몇 번 읽어보니까 그러네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struct 포인트가 와야 되는 위치에다가는 내가 그냥 포인트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타입def 선언이 되고 나면은요, 자, struct 포인트 pos1 이렇게 선언하던 것을 얘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그냥 대문자 포인트 그 다음에 변수 이름 pos1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타입def 선언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의 이름, 그 다음에 그 변수의 자료형, 즉 변수의 자료형, 변수의 이름 이렇게 선언하던 것과 동일한 스타일로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 그러니까 구조체 이름이죠. 구조체 이름 포인트. 물론 구조체의 이름은 요거지만 새로 우리가 포인트라는 이름을 부여를 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 변수의 이름, pos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도 이 struct라는 선언, 변수 선언할 때 늘 넣어주지 않습니다. 타입def 선언을 추가해가지고 struct라는 선언을 생략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갖다가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포인트라는 이름의 구조체가 정의가 되었는데 이 이름을 대상으로 해서 변수를 선언을 하려면 struct 키워드를 매번 넣어줘야 되니까 난 그게 귀찮아서 여기다가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더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떠한 이름을 여기다가 이 포인트를 대신할 수 있는 이름, 대문자로 시작하는 포인트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typedef 선언한다라는 거죠. 예. 포인트라는 이름이 struct 포인트를 의미하도록 선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구조체를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러한 형태의 typedef 선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만들어진 포인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변수를 선언을 해요. 자,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지만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이 구조체의 이름은 포인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이 구조체의 이름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구조체의 이름은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포인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엄밀히 따진다면 구조체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구조체 포인트를 대신할 새롭게 정의된 이름이다 라고 얘기해야지 맞겠죠. 예, 그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는 typedef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름이다. 뭐 struct 포인트에 붙여진 이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요, 프로그래머들도 그렇고, 예, 또 여러 기타 서적에서도 그렇고요. 이 구조체의 이름을 포인트다, 대문자 P로 시작하는 새로 정의된 이름이긴 하지만 포인트다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 포인트라는 이 구조체를 내가 정의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안 되고요. 대문자 P, 예, 그 다음에 소문자 P를 이용한 이 구조체 포인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그것까지 우리가 너무 깐깐하게 따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보통은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구조체가 정의가 되고 나면 바로 이어서 typedef 선언이 꼬리를 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해요. 구조체 정의가 되면 typedef 선언 등장하고 구조체 정의되면 typedef 선언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을 갖다가 하나의 형태로 합치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한 선언이다 해서 이 둘을 하나로 합친 형태의 선언 방법이 C 언어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바로 이러한 형태예요. 자,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구조체 정의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예요. 제가 조금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언뜻 처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세미콜론, 여기에 붙는 요 세미콜론은 무시를 하고요. 이건 무시를 하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구조체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내가 typedef 선언을 갖다가 구조체를 정의함과 동시에 추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typedef 선언을 여기다가 지금 추가를 해준 거고요. typedef 선언을 했다라는 건 뭡니까? struct 포인트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이름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구조 아시겠죠? 즉 구조체 정의가 이렇게 있으면 구조체 정의가 있으면은요. 가장 왼쪽, 그러니까 좌상단 쪽, 요 위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쪽에 typedef 선언이 오고, 그 다음에 struct 포인트, 뭐 아니면 struct person 등등, 예, 그 구조체 이름을 대신할 그 새로운 자료형의 이름이 요 끝에 붙고 세미콜론이 붙는 구조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조는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구조체 정의 보통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typedef, 그 다음에 struct, 그 다음에 뭐 A, 그 다음에 여기에 B 이렇게 등장이 돼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틀입니다. 뭐 저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선언도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 프로그래머들은 이러한 형태의 선언을 많이 사용하지 이러한 형태의 선언은 거의 사용 안 한다고 보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요? typedef 얘는 구조체 정의예요. struct A라는 이름이 구조체 정의인데 typedef 선언을 통해서 struct A에다가 B라는 이름을 추가하는 선언까지 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우 편해졌어요. 우리가 이제 struct라는 선언을 갖다가 매번 추가해가지고 변수 선언하지 않아도 되도록 typedef 선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예제입니다. struct 포인트. 그 다음에 struct 포인트가 정의된 다음에 typedef 선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따라서 포인트라는 이름이 대문자 P죠. 예, 대문자 P입니다. struct 포인트를 대신할 수 있는 이름으로 선언이 된 거죠. 자, 그 아래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person이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정의를 하는데, 자, 이 경우에는 구조체를 정의함과 동시에 typedef 선언을 그냥 추가했어요. 자, typedef 선언을 합니다. person, struct person을 대신해서 대문자 P를 시작하는 person을 쓸 수 있도록 person이라는 이름이 P 대문자에 이제 추가가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예제에서 보여드리듯이 자, 포인트 POS, 자, 자료형의 이름, struct 선언 넣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펄슨형 구조체 변수 선언한다. 스트럭트 써줄 필요 없죠. 새로 만들어진 이름. 스트럭트 펄슨을 대신하는 대문자 P의 펄슨이 있으니까 펄슨 맨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멤버를 초기화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타입데프 선언을 통해서 이제 구조체 변수를 갖다가 훨씬 더 편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좀 느끼셨을 거예요. 타입데프 선언이 추가가 되면 실제로 스트럭트 펄슨이라고 쓰지 않고 이 대문자 P 펄슨을 많이 쓰니까, 많이가 아니라 사실 거의 이걸로 쓰죠. 이게 이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통찰력이 매우 뛰어나신 겁니다. 사실 이렇게 타입데프 선언되고 나면은요, 이 펄슨이라는 이름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렇듯이 이 이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물론 생략이 되면 우리가요 이렇게 선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펄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스트럭트 펄슨 P1 이렇게 선언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P를 이용해서 펄슨 P2 이렇게 선언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펄슨이라는 선언이 생략됐죠. 이름이 생략됐죠. 예, 소문자 P 펄슨이 생략됐죠.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변수 선언은 이제부터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선언이 되면. 근데 이렇게 선언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선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프로그래머에 따라서는 이 이름 정말로 많이 생략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양쪽에 다 이름을 붙이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또 제 동료 프로그래머나 또 후배, 선배 프로그래머들 보면 이것을 생략을 갖다가 또 흔히 하는 프로그래머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스타일을 따라 하시건 그 상대적인 약간 차이가 있는 선언도 같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렵지 않게 이번 강의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23번째 챕터의 내용이요, 어렵다기보단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편의를 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내용이 채워져 있으니까 부담 없이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이걸로써 23-1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